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백질, 오르페브르의 부두, 앙리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1947년 영화 제7부 시작하겠습니다. 6부 마지막 장면에서 사건 수사에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 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입학시험에 떨어진 거죠. 왜? Arcos de la Geometrie, 기하학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멍하게 저렇게 그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기하학 때문에 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밤에 끙끙대고 하는 부분으로 루이 주베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노엘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그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의 크리스마스가 장치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크리스마스가 왔다 이런 뭐 눈이 내리고 이런 배경 이상으로 크리스마스가 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영화에서 활용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대충 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법이 없는 영화죠. 장면은 바뀌어서요. 국제 탤런트 소속사, 네, 배우협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모리스가 왔습니다. 발턴, 기억나시죠? 발턴이 본인한테 본인이 공연을 보지 않고 브리뇽을 추기로 간 당시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관을 열었는데 거울이 작동 안 했다는 거. 그걸 경찰한테 막 얘기하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발톤한테 그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혹시나 경찰이 발톤을 만났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여기 배우협회에 와서 발톤의 주소를 묻고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좀 전에 왔다 갔답니다. 그 발톤 주소 알아서. 벌써요? 한 발 늦은 거죠. 주소를 받고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 오늘 집에 가봐야 소용없고 오늘 서커스 공연장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연 장면으로 이어지죠. 어쨌든 본인이 반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반주를 하면서도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하겠죠. 빨리 발튼한테 가봐야 되니까요. Dans avec moi 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 6부에서 이 노래하고 그리고 뒤에서 계속 그 지간느 집시의 바이올린 연주가 하는 그 부분이 저작권 때문에 안 넘어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그 이 노래는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4, 50년대 샹송 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튜브 이런 데서 수지 들레를 하고 Danse avec mo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거기에서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고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모리스는 발턴한테 가봐야 되니까 사라지고요. 수지 들레르 역시 이제 대기실로 돌아오는 거죠. 대기실로 들어서면서 어땠어요? 제 공연. 그러니까 거기 뭐 디렉테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얘기 만족하죠? 아니에요. 절대 저 만족 못해요. 하면서 갑자기 루이즈베가 있습니다. 아주 불쾌한 거죠. 엉크아우브 여전히 당신 저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당신하고 얘기나 좀 하려고 왔죠. 모리스는 없어요? 모리스는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저 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당신 뒤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같은 세계에서는 그 정도가 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내 나이 보라고 내가 그런데 관심이 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나는
우리의 그 법칙은 저렇게 모자 쓰고 아주 그 무례한 사람하고는 여자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의 그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 뼈 있는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은 나한테 좀 화가 나 있군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한테 좀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 당신 같은 경찰하고 관련될 일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린용이 당신에 대해서 아주 그 친절하고 당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게 이 사건의 또 주제죠. 아니에요. 나는 브린용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둘을 비추지 않고 갑자기 이 공간을 비추면서 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금 옷을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상태에서 이 장소에 등장을 하겠죠. 거기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릴렉스를 시키는 그런 장면으로서 이 공간을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Je suis sûr que si vous voulez,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못 돕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속옷을 입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당신 그날 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브리뇽, 당신 애인 아니에요? 그런 말을 당신이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신 그 애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인이 아닌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빈정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만 지향하는 출세지향주의자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수지 들레르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렇게 당신이 원하면 내가 죽였다고 할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사건이 다 해결된 거죠. 막 이렇게 빈정대기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리비스트, 출세지향주의자라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보 같은 남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아주 추운 겨울날 너무나 허름한 창고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육형제였고 우리 아버지는 빛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햇빛 보면서 사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나보고 출세지향주의자라고요? 내가 만약 출세지향주의자였으면 벌써 그곳을 벗어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당신이 얘기하는 출세지향주의예요. 여기 이제 그 답을 하는 거죠. 에비다모,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랑 나의 아버지는 아주 큰 성에 그리고 숲속 우거진 곳 중심에 있는 성에서 살았죠. 이까지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런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잔 심부름꾼이었고 on payait pour nettoyer les saletés des autres. 다른 사람의 그런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는 게 그의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인데 경찰이 남들 쓰레기 뒤치다꺼리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 나 더러운 직업 맞아. 그러면서 다시 누그러뜨리면서 아니 모리스는 모를 거다. 그런데 당신 브린용 집에서 도대체 뭘 본 거야? 그리고 당신 범인 누군지 알고 있지. 나한테 얘기해. 우리 친구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건 해결하자. 그러니까 또 빈정거리죠. 하하, 당신이 이 사회를 지킨다고 당신이 이 소시에테, 이 사회를
브린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브린용은 너무나 추악하고 역겨운 늙은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죽어 마땅한 사람을 가지고 당신은 범인 잡겠다고, 그리고 범인을 마치 제시하는데, 그런 사람 죽인 범인 사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게 사회 정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머리를 저렇게 치켜 올리고요. 하면서 부페트 어 줄리 메티에 여기 나오죠. 당신 참 멋진 직업 가졌네요. 그러면서 이때 역시나 그 지간에 육부에서 들었던 계속해서 셋이서 대화하고 있을 때 연주를 그 집시 음악을 계속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가 그 부분을 삭제하느라고 너무나 좀 힘들었습니다. 육부에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일종의 저작권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다 끊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간 음악이 들리니까 다시 불안해가지고 이 부분 살짝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언살블로. 나 더러운 직업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 일부에서 자막의 오류를 설명할 때 보여드린 그 장면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파울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페브리의 빅팀 디 더보아. 보세요. 페브리의 형사.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의무의 희생자. 예, 당신이 볼 때 이거 참 멋진 얘기 같아 보이겠네요. 또 빈정대는 거죠.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염난 애기라고 불러요. 베베 바비. 왜 우리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레땡 그스 아이라는 거죠. 아이인데 항상 면도를 못했다. 면도를 못하고 뒤치다꺼리 하면서 어렵게 말단 형사 생활을 할 정도로 어렵고 절박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할래? 그 은행원 죽었고 크레브리에 형사 죽었는데 그 둘을 죽인 파울로는 잘 살고 있다. 당신 말 맞아. 우리 같은 경찰들 상대 안 하고 가까이 안 하면 제일 좋은 사람들 맞아. 그리고 세떤 몬드 빠비야. 좋은 그런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야. 당신 말대로 마지막에 한마디. 그렇지만 당신이 살해당할 위협에 있을 때는 아마도 기꺼이 우리 경찰서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걸?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장면 전환이 이렇게 약간 뭐 희극적이고 사한 그런 분위기로 또 전환을 시키는 거죠. 서커스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는 단계의 장면들입니다. 모리스가 와 있는 거죠. 모리스는 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발톤 만나러 경찰을 안 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끄는 여인이 아니 여기 경찰 안 왔다고요. 저 몇 번이나 말해요. 지금 모리스는 자기보다 먼저 경찰이 발톤을 만날까 봐 조마조마한 거죠. 발톤이 무대에서 나오죠. 그런데 바로 나오면 그런 분위기가 너무 즉각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서 지금 그 모리스가 발톤을 기다리는 그런 심리에 또 조급함을 좀 더 더해주는 이런 장면 꽤 저는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 좋아합니다. 조그만한 그 뿌띠 트릭 조그만한 건데 아주 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그런 장면들요. 또 이제 그 관을 들고 빠져나오는 거죠. 나 길가에서 경찰이 나한테 붙어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경찰이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아니, 자네 8층에 있었냐고 그래서, 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얘기 했잖아. 관에 거울 작동 안 됐다는 얘기 모리스한테 했다고.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걸려든 거죠. 8층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8층에 있었냐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경찰의 그 함정에 넘어가 버린 거고요. 갑자기 이제 모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얘기 내가 해줬잖아. 그날 그 관에 거울에 작동 문제가 있었다는 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지금 모리스의 정신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이제 급박하고 위험에 직면해서 스스로가 약간씩 좀 미쳐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답한 거 심각한 거야? 그러면 너가 얘기한 대로 또 아니라고 얘기할까? 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갑니다.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요. 모리스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 가는데. 아니, 도라, 너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있지? 아니야. 숨기는 거 없어. 지금 그도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겠지. 그때 모리스가 들어옵니다.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차라리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나 같은 상황 연기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화를 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일어나 상관하지 왜 나한테 상관을 하고 그래. 내버려도 내가 술을 마시던 취하던 그리고 나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할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정신없이 갑자기 여권을 찾는다고 저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원래 소심한 데다가 그리고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아까 발톤의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범인으로 잡히게 됐다고 생각하고 미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났어. 모리스 좀 진정해. 그러면서 침대에다가 모리스를 눕히고요. 그러면서 당신밖에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막 읊조리면서 흑흑거리는 거죠. 나 새벽 5시에 기차 타고 마르세유로 도망가 버릴 거야. 여권 준비해줘.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무 아파 하면서 그리고 이제 maintenant 너가 écoute-moi. 도라 내 얘기 잘 들어. 너 나한테 감추는 거 있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 범죄가 일어난 날 있지. 그때 모리스가 브리뇽 집에 갔었어. 이 부분 전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나 모르겠어. 그 브리뇽을 죽이러 갔는지 너하고 둘 다 죽이러 갔는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총 들고 거기를 간 거야. 거기서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걸 보고 온 거지. 그런데 그 얘기 나한테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도라가 아니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나 맹세했지. 참 그런 신뢰가 두텁네. 갑자기 짐을 싸고요. 그 모리스를 간호하고 있는 도라를 보여주면서요. 그런데 도라가 갑자기 긴장한 눈빛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경찰한테 자수하려고. 여기 여권 잘 준비돼 있으니까 내 사랑 하면서 이제 그 모리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준비 잘 돼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는 이제 자수하러 갈 작정인 거죠. 갑자기 저기에서 저 시선. 너무나 제니를 아끼는 시선이죠. 너 절대 못 가. 농 절대 못 가. 아니야, 상황이 갑자기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믿어. 그리고 지금 레피스트 그런 흔적들이 점점 갈피를 못 잡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확신해. Le fil
에테까세 형사 앙뚜안이 찾고 있는 증거나 방향이 전부 지금 잘못되어 가고 그 중간 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너를 범인으로 찾을 수 없을 거야. 확신을 주면서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장면입니다. 우에띠 똥꼬빵. 너 그 친구 어디 갔어? 이때 친구는 누굴 얘기할까요? 그 택시 운전사를 이 카페 주인이 벌써 일종의 고발한 거죠. 곧 올 거야. 그런데 약간 모베즈 에스프리. 요새 나쁜 생각에 막 휩쓸려 다녀. 뭐 그런 거 있잖아. 파업 뭐 그런 거 하러 다닌다고. 그런데 나는 그들은 늘 경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경찰이 무섭지 않아. 경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아, 뭐? 정말 그래요?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메르시 무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꺼내는 거죠. 보상 있어요? 아니, 지금 아직 그 일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상?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있는 거지. 자, 예전에 경찰한테 모든 걸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시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카페 주인은 오로지 보상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단골 손님이었던 그 택시 운전사에 대한 정보를 경찰한테 전해준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택시 운전사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바로 계단 위에서 엉뚱한 형사가 떠벅떠벅 내려옵니다. 이 장면도 재밌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요. 그 위에 자신의 상관은 지금 노트르담 드 파리 그 성당에 좌정 미사를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뚜안이 아니 그거 예약 안 하면 지금 가면 엄청 힘들 건데 아니 내 아이들하고 그 미사 꼭 하기를 원해서 데려가야 돼. 그러면서 나가니까 아마 그 기둥 뒤에 서서밖에 안 될 걸. 근데 이 장면에서도 하나의 그 대조적인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앙뚜아는 언제 집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조금이라도 자기 그 가정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반면 그 위에 보스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착착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 재밌습니다. 아, 택시 운전사가 11시에 금발의 여성을 태웠다는데, 나 아무래도 당신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일종의 대질 신문 같은 건데요. 여러 명의 금발 여인 중에 이 도라를 중간에 끼워 넣어 놓고요. 그 택시 운전사에게 지목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아니, 금발이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고 단정을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아주 그 진지한 여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험을 하길 좋아하지? 좀 신기해.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이 그때 브리뇽의 집에 있었던 확신이 있어. 아니에요. 저는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열어요. 그런데 다양한 금발의 여인들이 있는 거죠. 바로 택시 운전사가 들어옵니다. 잘 보라고 하고요. 여기 찾아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장면 재밌습니다. 프로필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없다고 합니다. 정말 농담 아니야? 그런데 그 전에 면허증하고 신분증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 운전 면허증 보니까 1910년부터 일했는데 거의 40년 넘은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 그렇게 눈 안 좋아서
내가 만약에 기둥이라면 당신 나 들이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아주 그 멋진 대사예요. 그래서 당신이 면허증 안 되겠는데, 비 오는 날 일도 못하고, 그리고 사고 나면 당신 책임져야 될 거야. 그러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당신의 부인하고 자식 둘이 있더라고, 그 두 딸하고 알게 되면 당신 어떻게 될까? 당신 이제 앞으로 이 면허증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은근한 협박으로 돌아섭니다. 네, 갑자기 긴장하면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교차하고요. 결심이 섰습니다.